제도권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1% 정도만 일단 뭐 비트코인에 담아보자라는 지금 경우가 종종 있으신 편이거든요. 전체 미국 현물 ETF 시장이 지금 1경 원이 넘거든요. 한화로. 그걸 이제 1%로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100조 원 정도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조 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에서 지금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디지털 에셋은 2022년에 이제 설립됐고 이제 3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블록체인에 관련한 모든 소식들 이제 취재를 해서 뉴스를 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꽤 있으신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헤지 펀드나 이 투자 관리사 분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그래서 향후 전망까지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바로바로 투자할 수 있는 헤지 펀드나 뭐 이런 투자 관리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신 상태인데요.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뭐 몇 년이 지나면은 신규 ETF가 출시될 때는 약간 바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기관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연기금이라든지 규모가 큰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즉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제 같은 것도 훨씬 더 빡빡한 편이고, 이 투자자들의 동의 절차나 아니면은 투자 승인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이들이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시점을 좀 감안을 해서 뭐 내년까지 좀 바라보자면은 뭐 규모가 훨씬 더 큰 뭐 투자은행이 신규로 진입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될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년이나 뭐 몇 년 지나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구체적인 액수를 좀 뭐 생각을 해보자면, 제도권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 1% 정도만 일단 뭐 비트코인에 담아보자라는 지금 경우가 종종 있으신 편이거든요. 사례들이. 그래서 그것 좀 밀어보자면은 전체 미국 현물 ETF 시장이 지금 1경 원이 넘거든요. 한화로. 그걸 이제 1%로 뭐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100조 원 정도 되겠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조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바로 뭐 100조 원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몇 년 장기적인 취지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성격도 웹3만의 디지털 자산이었다면은 제도권까지 아우르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될 것 같다는 게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뭐 여기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단순히 가상 자산뿐만 아니라 뭐 CBDC, 뭐 RWA, 뭐 이런 증권 토큰 증권, 뭐 이런 개념들까지 전부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 뭐 우리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뭐 매수할 예정이다, 뭐 매수할 계획이다, 이런 한마디 트위터만 올려놨어도 뭐 비트코인 막 10%씩 널뛰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것처럼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하나의 뭐 개별 주식처럼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컸었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 이런 기관들이, 규모가 큰 기관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뭐 투자 시장의 금융 시장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이 마켓 사이즈가 커질수록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관들이, 큰 기관들이 들어올수록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은 게요. 일단 그 정도로 그 김치 프리미엄이 한 5% 이상 정도로 크게 붙으려면은 이 시장이
몇 달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됐을 때처럼 엄청나게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극도로 탐욕적인 상황이 돼야지 그런 김치 프리미엄이 펼쳐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김치 프리미엄이 확 꺼졌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얼마 전 가격 폭락이 한국 시간으로 낮에 벌어졌으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폭락이 한국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 새벽 시간대에 폭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사실 대부분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저절로 이제 맞춰진 거죠, 사실은. 그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가상자산 시장과 규제, 정치는 항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요. 가상자산하고 관련한 규제 정치 이슈가 큰 게 터지면 항상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도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대선은 미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잖아요. 그 이슈에서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실제로 최근에 영향을 받은 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최근에 가상자산 산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 글을 최근에 SNS에 올렸는데요. 요게 이제 반응이 크게 나타나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트럼프하고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관련한 밈코인들이 있는데 그 가격이 갑자기 막 200%씩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현상만 봐도 굉장히 코인과 관련한 정치 이슈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대선 전에 분명히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때는 코인 가격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든 뭐 말을 바꾼다면은 뭐 그때 가면 또 이제 코인 가격이 또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하겠죠. 그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정치라는 게 자주 이야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맥락의 플로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 기사를 받고 뭐 실제로 그 회견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또 이창용 총재님이 따로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비트코인이 자산지위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몇 년 전에는 그냥 투기 자산에 불과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변동성이 안정되면서 자산지로 좀 올라선 것 같다. 라는 그 말씀만 덧붙이시고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의미 부여를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국은행 자체는 가상자산 산업의 한 분야인 CBDC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DC도 사실 가상자산 시장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이제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실제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BIS 같은 국제결제은행하고도 국제적으로 CBDC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은 비트코인이 뭐 자산 지위를 얻은 것 같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크게 의미 부여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뭐 당분간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요. 금융위원회 입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에는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현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법하고 좀 어긋나는 취지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금융위원회 입장이고, 그 이후로 뭐 금융위원회가 따로 추가 성명을 거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국에서 당장 뭐 출시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지금 뭐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한국에서 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정치권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개정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시경제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당장 할 거냐. 지금 상태에 약간 몇 년 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잖아요. 지금 그 기조가 쭉 상방이 지금 맥시멈 상방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입장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시장에 나타난다 하면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 갈 것 같고요. 네. 지금 고점 넘어서 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 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박스권이 좀 길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히려 하락한 상태에서 행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여태까지 뭐 투자자분들이 성공한 확률이 높은 뭐 투자 방식을 보면은 아무래도 적립식 매수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립식 투자 방식이라는 거는 매달 뭐 투자자분들이 정해진 날짜에 비트코인을 조금씩 정기적으로 사모으는 거죠. 그걸 이제 적립식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추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한다라는 전제가 맞아 떨어지면은 적립식 매수만큼 사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 적립식 투자 방식이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으로 승률이 좋은 투자 방식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제일 추천드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보자면 정해진 날짜보다는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 하락했다거나 급락이 나타났을 때 이때마다 좀 정기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면 하락할 때마다 크게 하락이 나타날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더리움 현물 ETF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엇갈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현물 ETF S-1 승인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권성 논란까지 재점화됐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되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별 논란 없이 이렇게 빠르게 S-1까지 완전히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리스크는 일단 규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화 이슈가 좀 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감독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은 ICO 했다. 이더리움 재단 통해서 ICO를 했다. 네, 라는 거는 특정 중앙화된 주체가 코인 발행을 해서 코인 판매를 진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증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여서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가격에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GK 영지식 증명 기반의 레이어 2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 레이어 2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를 보면은 굉장히 레이어 2인데도 불구하고 중앙화돼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GK 기반의 이더리움 레이어 2에 탈중앙화를 하기 위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테스트를 진행했고 올해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결과들이 좋으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 탈중앙화하는 게 여의치 않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더리움 가격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 ETF 시장은 1경원이 넘습니다. 하나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홍콩 전체 ETF 시장은 아무리 잘 쳐줘도 1,000조 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100조 원도 안 된다. 홍콩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장에서 똑같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똑같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규모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입액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입액이 홍콩에서 좀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역사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됐거든요. 가장 큰 예로 이 2021 년에 비트코인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시작은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한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유례가 없는 상승장이 왔었죠. 근데 이게 상승장이 종료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한 시점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가상자산 시장이 뭐 한 10년 전하고는 다르게 거시경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자산이 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 말씀하신 뭐 각국의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연준의 입장을 들어보나 여러 뭐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들어보나 금리 인상을 더 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지금의 금리를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로 금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차례 할 거라는 전망은 꽤 있는 상황인데 좀 예상을 깨고 연내 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가상자산 시장도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예상치 정도로 딱 한 차례 정도만 인하를 했다. 그러면은 뭐 가상자산 가격이 조금 오르긴 해도 뭐 단기적으로 그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가상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있지만 전망치 전도구나라고 하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연내 뭐 두 차례 이상 인하를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내년에도 물가 지표가 계속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은 코인 가격도 계속 지금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연준에서 물가 지표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물가 지표가 둔화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바로 상승을 했었고 반대로 물가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코인 가격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경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정도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본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를 인상 고려를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 일본이 장기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깨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도 최근에는 좀 이야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환율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자랑을 했던 국가고 그만큼 영향력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 가치도 올라가고 일본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미국도 이 금리 인하나 혹은 재정적인 정책을 좀 완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일본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미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그 척도 중 하나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물가 지표가 절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상황도 충분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시장 자체는 뭐 음지로 많은 분들이 뭐 코인 거래를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중국 본토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는 다르게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사실은 중국이 돈을 푼다고 해서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첫째로는 격리돼 있는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는 과거 데이터로만 봐도 중국이 돈을 푼다고 해서 뭐 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어떤 경제적 이슈라든가 그런 게 없는 이상은 혹은 반대로 갑자기 중국이
본토에서도 가상자산 거래를 개방했다거나 이런 엄청난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중국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큰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소식도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M이라는 기관 자체가 미국의 제도권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제도권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을 취급을 하게 된다면 이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굉장히 긴장해야 될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도권은 ETF, 현물 ETF 거래하고 우리 같은 가상자산 전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현물 거래 지원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CME 같은 제도권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까지 취급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서비스하는 거래 지원 코인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제도권 기관과 가상자산 전문 거래소가 경쟁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겠죠. 제도권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해도 되고, 뭐 가상자산 전문 거래소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거래를 해도 되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약칭 21세기 혁신 법안이라고 FIT 21이거든요. 그게 이제 취지를 좀 보면은 가상자산하고 관련한 조항들을 봤을 때 일단 가상자산의 규제 관할권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로 한다, CFTC로 한다 라는 취지의 법안이 담겨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을 누가 할 거냐를 두고 미국 SEC와 CFTC가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줄다리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알려진 바로는 SEC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CFTC는 좀 대부분의 코인을 좀 상품으로 규정을 하면서 좀 열려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편이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제 관할권을 CFTC로 놓는다는 거는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규정을 한다라는 게 이 FIT 21 법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굉장히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뭐 성격대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또 트럼프와 관련한 민코인이라든지 뭐 가상자산 전반적인 가격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에 비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막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없거든요. 현재 시점까지. 물론 이제 뭐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뭐 공식적인 뭐 성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미국 현지 전문가분들의 추측이긴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것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 측이 어떤 좀 SEC 쪽에 좀 압력을 가해서 어떤 승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첫째로 있기는 한데요. 그건 이제 좀 사실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추측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아니지만 그 FIT 21, 방금 말씀해주신 FIT 21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이 FIT 21이 얼마 전에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거든요. 이 법안이. 근데 이제 나머지 절차는 상원에서도, 미국 상원에서도 이 FIT 21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지 이 FIT 21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명권을 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FIT 21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이런 성명을 냈어요. 이 성명의 내용은 일단 FIT 21이 하원을 통과한 건 알겠다. 근데 이 법안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인다. 보완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항이 좀 더 보완돼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만약에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다시 법안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네. 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고래가 매집했다는 거는 사실 지난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 블랙록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신청했을 때 그때 이미 고래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크게 매집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가상자산 가격이 실제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 사례만 봐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요 알트코인들을 고래들이 매집했을 때 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들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이 가상자산을 크게 매집했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에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닌가, 증명된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시점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고래들이 매집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바로 상승하냐, 이거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래들이 가상자산을 산 시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가상자산의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은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증명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뭐 각국마다 뭐 상황이 다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슈가 없으면은 내년이면은 과세가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요, 차등 이제 과세를 물릴 예정이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이 적용된 상황이라서 투자 수익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금이 걷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옆 나라 뭐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가상자산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뭐 최고 세율이 거의 뭐 수익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네, 굉장히 높은 세율을 자랑하고 있어서, 네, 뭐 이런 취지를 봤을 때 한국도 뭐 언젠가는 이 가상자산 과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절대적인 요소, 첫 번째는 거시경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더리움 현물 ETF나 어떤 다른 알트코인 ETF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비트코인도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된 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인데, 한 달 좀 넘게 지난 상황인데, 통상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서 2-3개월 동안은 채굴 업체들이 반감기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오늘 보도 나온 것만 봐도 굉장히 대형 채굴 업체인 라이어 플랫폼즈가 똑같은 대형 채굴 업체인 비트팜스를 인수한다는 그런 지금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채굴 업계에 어떤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교통 정리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교통 정리가 잘 돼서 채굴 업체들이 반감기 후에도 안정적으로 채굴을 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의외다, 굉장히 반전이다, 이런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짚어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승인 전부터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승인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2022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ETF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뭐 2023년 후반기 들어서 뭐 블랙록이 뭐 비트코인 ETF 신청하고, 그리고 승인 몇 달 전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겠구나라는 반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승인 직전까지만 해도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증권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성 논란을 좀 짚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설립한 것도 아니고 이 코인을 발행한 것도 아니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창시자가 있었지만 이 창시자가
발행만 했지 뭐 물량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SEC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하면 좀 중앙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냥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중앙화된 주체가 이 코인을 발행을 했고 이 몇몇 중앙화된 조직들이 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증권성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구조가 좀 증권성 이슈가 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얻는 구조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코인의 지분을 통해서 그 지분을 통해서 블록을 증명하고 이더리움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은행 예치하면 이자 얻는 구조랑 비슷하지 않냐. 그럼 이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당장 현물 ETF가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본 거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유는 뭐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다라는 반응이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건 뭐냐? 이제 올해 11월이면 미국 대선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을 위해서는 이 대선 후보자들이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있지만 미국에도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고 뭐 이제 여러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는 젊은 층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 미국에서는 민주당이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젊은 층의 표를 좀 결집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 내놓은 게 이더리움 ETF, 현물 ETF를 승인한 거다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미국의 ETF 시장 규모와 홍콩 ETF 시장 규모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ETF 시장이 전 세계 ETF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이지 홍콩 ETF 시장이 미국 ETF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콩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지금 출시를 했죠. 현물 ETF. 근데 이제 홍콩이 향후에 또 다른 알트코인 ETF를 출시한다고 해도 미국이 뭐 홍콩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다른 알트코인 ETF를 승인하거나 혹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조항을 넣어도 괜찮다거나 뭐 이렇게 볼 가능성은 낮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스테이킹을 많이 하거든요. 스테이킹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이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점점 이 스테이킹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스테이킹 관련한 서비스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SEC 같은 감독기관들도 절충안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조항이 추가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미 뭐 결과로 드러난 게 얼마 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 SEC가 승인을 했을 때 비트코인도 실제로 덩달아 올랐거든요.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코인이 훨씬 더 상승률이 크긴 했지만 비트코인도 같은 시점에 맞춰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라는 이슈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격인 비트코인도 당연히 그 영향을 덩달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된다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다른 알트코인들한테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거는 우리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더리움도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것은 이 미국에서 최초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알트코인의 현물 ETF도 승인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다른 알트코인들한테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 게요. 여전히 SEC의 지배적인 입장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증권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 입장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요. 그리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지난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성명서를 냈어요. 이 ETF를 승인한 이유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입장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 중에서 되게 좀 주목할 만했던 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글을 같이 썼었거든요. 그때 이제 확대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물 ETF를 승인한 거지만,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증권성이 있다라고 이제 다시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이 그 후로 SEC에서 특별히 뭐 공식 성명으로 나온 게 없어요. 입장 변화가 나타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성 논란은 여전히 달고 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럼 갑자기 승인된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뭐 외국에 있는, 미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더리움은 사실 없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환 대상으로 올라온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대량 이체가 돼서 마운트곡스에서 외부 지갑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죠. 그게 지금 확인된 게 비트코인 120만 개거든요. 굉장히 큰 액수가 이체가 된 상황이고요. 통상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이체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매도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 대량 이체했을 때, 야, 이거는 마운트곡스가 지금 상환 절차 밟으려고 매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비트코인을, 이런 얘기가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저께 하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 상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일단은 옮긴 걸로 알고 있고, 매도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식 성명이 나온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미국 이용자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마운트곡스 2014년 파산 당시에요. 물론 이제 본사는 일본에 있지만 많은 이제 영미권 투자자분들이 많이 마운트곡스에 가입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분들이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로 직접 수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수령을 받으면은 이 이용자가 받은 코인을 뭐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에 매도를 해도 되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파산 관리자 측에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팔아준 다음에 현금화한 다음에 그 법정 화폐를 이용자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시장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냥 뭐 코인으로 이용자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뭐 언제 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각 개인별로 이제 매도 시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큰 이슈가 아닌데,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법정화폐로 현금화를 원하는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 관리자 측이 한꺼번에 이 물량을 현금화를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산 관리인 측에서 공식 성명서를 냈는데 실제로 뭐 현금화를 하는 수령 방식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현금화를 진행한 게 없다.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상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그때 이제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알려드리겠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이 어저께 마운트곡스 대량 이체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할 확률은 낮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의견인 상황입니다. 완전히 차별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일단 뭐 이더리움도 어쩔 수 없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면은 이더리움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오르기 어렵겠죠. 물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따로 놓고 봐야 될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승인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승인 시기가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이 승인 시기가 결정이 나려면은 S-1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증권신고서가 거기까지 이제 통과가 돼야지 출시 시기가 정해지는 건데 S-1 문서는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출시를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S-1 승인이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의 악재일 수 있고, 반대로 만약에 뭐 지금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예상하시는 S-1 승인 시기는 얼마 전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기로부터 빠르면은 한 달 정도 걸릴 거고, 늦으면은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입장인데, 빨리 간다, 1개월 만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S-1 승인이 딜레이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이더리움이. 약간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확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도 지금 증권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S-1 승인이 딜레이가 많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될 수 있는 거는 증권성 논란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S-1 승인이 늦어지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좀 빨리 승인됐다, S-1까지 빨리 승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그리고 오히려 더 중화됐다라는 이슈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SEC가 좀 더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다른 알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내서 솔라나나 리플 같은 주요 알트코인 ETF들이 당분간 승인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승인 났다라고 한 뉴스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일주일 전에 승인이 났을 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투자해 마라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최소 한 달은 걸릴 걸로 보인다, S-1 승인에. 그 이야기는 이제 한 2-3주 정도 동안, 앞으로 이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최소 2-3주 동안은 ETF 관련한 소식이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섣불리 투자할 필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유롭게 한 하반기부터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이더리움 이슈하고 관계없이 거시경제 이슈가 있는데, 거시경제 이슈 자체도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도 하반기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견해라서 최근에 모두가 이제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이 거시경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 거시경제 상황도 함께 봤을 때 하반기 투자가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도권 투자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극단적인 투자를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 이제 자사 채권 발행해서 그 부채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담보로 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량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 비트코인 시장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근데 다만 일각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게 채권이 정해진 어떤 청산가 같은 것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매수했던 평단가 이하로 크게 폭락을 해버리면은 이 채권 청산가에 닿으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그동안 샀던 비트코인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도 큰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일각에서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비트코인 상승률만 같은 기간 따져봐도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상승률이 더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의 주식 수익률이 더 좋았냐 비트코인 수익률이 좋았냐라고 따졌을 때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의 주가가 더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률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상자산하고 관련한 어떤 상장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말씀들도 하세요.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제도권화되고 제도권 자산 시장에 상장이 되다 보면은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채굴 업체들의 주식을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현물 자체가 시장에 제도권에 나와버리면은 굳이 뭐 똑같이 채굴 서비스, 뭐 채굴 업체 서비스나 아니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식을 살 필요가 없지 않냐, 필요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마켓 사이즈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잖아요. 예, 전체 자산 시장을 따져봤을 때도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큰 편이고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어떤 채굴 업체들의 시가총액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더 작은 시가총액을 가진 자산이나 주식이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제도권 시장에 훗날 나온다고 해도 이런 수익률 측면에서 채굴 업체나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의 주식을 사는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었잖아요. 뭐 밈코인이나 뭐 AI 관련 코인이나 뭐 RWA 관련 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이 뭐 특히 또 뭐 솔라나 기반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1분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2분기 들어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그 하반기에도 어떤 뭐 새로운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개별 알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경향은 있어도 전체 알트코인이 1분기처럼 크게 상승하느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의 안정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뭐 여전히 뭐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몇 년 뭐 출시가 한 2, 3년 지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팩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가격이 뭐 고점 대비 90%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안 돌아온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든지 알트코인 서비스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뭐 사실은 지금 알트코인에 관련한 규제는 주요 국가들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알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방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규제 상황이 어떻게 크게 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몇 년이 지났을 때 방치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석시총이 큰 코인이라는 건 일단 희석시총이란 개념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가총액은 현재 발행된 코인 수에 현재 가격을 곱한 거를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희석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현재 발행된 코인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행될 총 코인 수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현재 가격을 곱한 게 희석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이 희석 시가총액이 크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 희석 시가총액이 큰 코인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최근에 가상자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왜 이제 현재 시가총액 대비 희석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 하락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를 짚어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현재 발행된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봐야 되지만 발행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발행수가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현재는
공급된 유통된 코인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희석 시총이 굉장히 커서 그 이야기는 미래에 발행될 코인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희석 시총이 큰 코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1년 지나서 락업 해제가 크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물량이 향후에 굉장히 크게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코인 공급량이 굉장히 유통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특별히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그대로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희석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뭐 최근에 희석 시가총액이 큰 코인으로 지적받은 거는 아이겐레이어라고 이더리움 기반의 최대 리스테이킹 프로젝트인데요. 이 코인이 최근에 자체 코인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겐레이어가 초기 발행량 대비 희석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에 우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상장되는 신규 코인들이 시장의 주목을 항상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낸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신규 상장된 코인들을 보니까 전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전부 다 가격이 상장 때만 가격이 반짝 상승하고 전부 다 하락했더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하락한 코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희석 시가총액이 전부 다 크더라 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희석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홍콩 ETF 홍콩에서 뭐 다른 알트코인 ETF를 출시한다는 거는 사실은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장 기대가 높았는데 지금 흐름만 보면은 홍콩 시장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제도권의 자금을 어느 정도는 흡수한다는 거니까요. 홍콩 알트코인 현물 ETF가요. 근데 뭐 현재로서는 그 유입량이 큰 것 같지는 않아서 의미부여를 크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좀 미래 상황까지 가정을 한다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이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주요 쟁점 중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이 가상자산 현물 ETF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중국의 기조가 바뀌어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이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자금 유입을 크게 그때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이제 양쪽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첫 번째는 FTX 사태에 관련한 건데 지금 FTX가 솔라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상한 FTX하고 관련한 관계사들이 상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솔라나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솔라나 매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솔라나의 가격 추이도 달라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솔라나가 지금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솔라나가 이슈가 됐던 게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솔라나 좀 중앙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두 번째는 이 중앙화된 상태에서 솔라나 네트워크가 마비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지금 잘 해결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그와 관련한 업데이트를 하반기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솔라나 전망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난해. 물론 이제 지난해부터 1분기를 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솔라나나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좀 더 꼽아보자면은 뭐 밈코인, 뭐 AI 코인, 뭐 RWA 코인 정도가 크게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인들이 크게 올랐을 때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도 있고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이슈들도 하반기부터 점점 이제 결과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안 올랐던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좀 그런 일단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미 1분기에 좀 오르긴 했지만 인공지능 AI 코인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뭐 미국 뭐 벤처 캐피탈 업계라든지 아니면 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곳들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여전히 AI가 단연 1순위거든요. AI 업계를 산업을 1순위로 두고 있다는 거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관련 코인들이 크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AI 코인 정도가 좀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비트코인 50%갈 것 같고요. 그다음 이더리움 30%, 나머지 10%는 뭐 좀 리스크가 있는 알트코인들, 뭐 제가 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AI 기반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투자하고 싶은 코인에 가격 변동성은 높지만 투자하고 싶은 코인에 10% 정도 갈 것 같고 마지막 10%는 좀 해지 개념으로 뭐 선물 포지션을 좀 가져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물 매수를 크게 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극소량의 숏 포지션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해지 개념으로 좀 그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잘 아는 코인에 투자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 뭐 이거는 가상자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고 자산 시장 전반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뭐 이제 다른 분이 어떤 코인이 좋다더라라고 하고 그렇게 사면은 사실 결과가 좋지 않은 거는 둘째 치고 첫째로 내 심리가 크게 흔들리잖아요. 타인의 발언에 의해서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승률을 크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검토해 본 코인이다 싶은 경우에 그 코인에 투자를 해야지 좀 승률이 높은 것 같아서 잘 아는 코인에 투자해라 라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아서요. 네, 그 부분을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뭐 1분기에 장이 좋다가 2분기 들어서 좀 소강 상태라서 투자자분들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반기에는 우리 아는 것처럼 뭐 알트코인 ETF 이슈도 기다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선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 거시경제도 뭐 하반기나 내년 뭐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상승할 어떤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잘 유의를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